예, 안녕하십니까. 그 내일을 연 역사 역적 시즌 2.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 방학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저희가 이제 첫 순서입니다. 첫 코너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 저하고 두 분이 더 계신데 두 분은 다 얼굴을 보면 익히 아시는 분도 계시고 되게 유명하신 분들이거든요. 본인 소개를 좀 해야 될 텐데요. 먼저 제가 가까이 계신 분 말고 건너편에 우리 젊으신 우리 김광진 전 의원 오셨는데요. 예,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광진입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는 전 의원보다 민족문제연구소 전남 동부지부의 사무국장 출신이었다.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리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자주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또 제가 아주 존경하는 분이십니다. 실제로 우리 차영전 선생님 오셨는데요. 예,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막내둥이 차영조입니다. 예. 자, 오늘 이제 우리가 두 분을 모시고 진행할 건데요. 이 순서는 저하고 우리 김광진 전 의원이 더블 MC로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차영전 선생님은 첫 번째 초대해서 모셨는데요. 차영 선생님하고 인연이 깊은 곳이 서울에 있지 않습니까? 어떤 곳인가요? 거기가 위치가? 효창공원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 효창원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 뭐 몇 가지 용어들로 쓰이고 있는데, 그리고 또 그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뭐 운동장도 있고 뭐 또 백범 기념관까지도 효창원인지 뭐 사람들이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 어떻게 용어를 쓰는 게 가장 적당할 것 같으세요? 네, 앞으로 이제 과제인데요. 일단은 효창공원으로 돼 있죠, 법적으로. 예. 효창공원이 돼 있는데 이 효창공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우리 과거에 우리가 어렸을 때 동물원 구경 가면은 서울에 창경원 구경 많이 갔지 않습니까? 창경원. 저도 어렸을 때 창경원이 동물원인 줄 알았어요. 거기서 처음 찾아봤거든요. 호랑이도 보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83년인가 전두환 정권에서 그 궁궐을 되찾고 뭐 일제잔재 청산한다고 그래가지고 창경궁으로 바꾸더라고요. 근데 바꾼 것이 아니라 되돌아온 거죠, 이제 제대로 된. 근데 이제 효창원도 이제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했냐면은 효창공원도 처음에 시작한 건 지금은 공원이지만 전에는 효창원으로 시작된 거죠. 원은 어떤 곳인가요, 선생님? 네, 임금이 죽어서 묻힌 곳을 능이라고 합니다. 능. 그리고 임금 이외의 가족이 왕자나 죽어서 묻힌 곳을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효창원이라고 했었는데 이곳은 정조 때부터 사도 세자와 그 어머니 의성빈 씨를 모신 가족묘역이기 때문에 여기를 효창원이라고 했습니다. 조선시대 때 보면은 계급을 나왔잖아요, 묘소를. 왕이 죽은 곳은 릉, 그래서 왕릉이죠. 조선 왕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왕이 아닌 공주나 왕자가 죽은 곳은 원. 우리가 평민이 죽으면은 묘, 능원묘. 그러면 지금도 사도세자의 묘가 거기 있습니까? 사도세자는 아니고요. 무녀세자라고 무녀세자. 정조의 첫 번째 부인 의빈성 씨인가요? 첫 번째 부인에서 난 첫 아들이거든요. 예. 무녀세자인데 이분이 5살에 죽어요. 예. 만약에 5살에 죽지 않았다면 이분이 정조를 이어서 왕이 됐겠죠. 첫 번째 부인에서 난 첫 아들이니까. 근데 5살에 죽기 때문에 얼마나 비통합니까? 그래서 이제 원을 만들어졌죠. 그게 바로 효창원. 효창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원을 만든 거죠. 그 효창원이 된 건데 이 효창원이 능인데 묘소가 이제 파크 공원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이게 언제 바뀌었겠습니까? 공원으로. 쉽게 말하면 창경궁에서 창경동물원이 된 거 아닙니까? 언제 바뀌었을까요? 예, 일제 강점기 시절 1942년인가 그렇게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거의 해방을 앞두거네요. 예, 근데 이것이 훼손된 역사인데 길더라고요. 찾아보니까요. 그렇죠, 예, 일제가 침략하기 전인 1894년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바로 청일전쟁. 청나라와 일본군이 이제 전쟁을 우리 한반도에서 할 때 일본군이 군대를 주둔시켰어요. 이 효창원 경내에다가. 예. 지금의 효창원은 한 10배 정도는 축소된 것이에요. 원래 효창원의 원래대로 크기 따지면은 여의도 공원의 3분의 2 정도 크기랍니다. 어마어마한 크기죠. 이것이 이제 훼손됐는데 첫 번째 이제 훼손된 것이 바로 일제가 청일전쟁 때 일본군 주둔지를 쓰면서 첫 번째 훼손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1906년인가요? 그때 또 한 번 또 몇 차례 훼손이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게 아주 결정적으로
많이 훼손된 것이 바로 여기에 골프장이 생깁니다. 저도 아까 방송 전에 잠깐 네. 사진으로 봤어요. 네. 근데 1920년대에도 이런 골프장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존재했나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봤는데 네,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좀 진짜 특이하더라고요. 예, 이게 20몇 년도인가 20년대에 일본인들이 실제로 그 캐디를 두고 어린 캐디를 두고 효창원 내에서 골프 치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자료 사진 하나 더 있는데 이것은 이제 골프장의 그 약도랄까 그 홍보물이랄까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선의 왕의 그 아들인 그야말로 왕이 될 수 있었던 그 문효세자의 묘인 그 원 효창원에다가 일제가 바로 이 말뚝을 첫 번째 받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골프장이었다. 그것이 이제 한반도에 생긴 최초의 골프장이 되는 것이죠. 이러면서 이제 그 효창공원의 훼손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서 원이 이제 파크가 되는 그런 과정으로 된다고 이해가 돼요. 근데 이곳이 올 8월 15일 날 광복절에 우리 그 중요한 분이 가서 참배했죠. 그렇습니다. 누구십니까? 예. 예. 네, 광복절 오전에 저는 기념식장에 가서 있었습니다. 광복절 기념식 네. 세종문화회관에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 담당 그 장관인 김부겸 장관께서 나를 보더니 아침에 제가 차리소 선생님 묘소에 못 갔습니다. 그래서 그 상상도 못한 얘기를 척 들었거든. 무슨 소린가 내가 잘못 들었나고 그렇습니까 하고는 나랬는데 기념식이 끝나고 나서 정보를 들으니까 대통령께서 기념식장에 오시기 전에 그 소나기에 비를 우산도 없이 맞으면서 효창원에 계신 7분의 묘소를 성묘를 하고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대한민국 역사 이래 광복 이후 대통령이 효창원에 있는 독립운동 선열 7분을 성묘하신 것은 최초이기 때문에 제대로 지금부터 대한민국의 민족 정의의 기초를 닦겠구나 하는 그런 즐거운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제 기억에 출마 선언하시고선가 아니면 그 후보 당선되고 나선가도 국립묘지 가셨다가 이 효창원에 가셨던 기억이 있긴 한데요. 아까 잠깐 바꿔서 얘기 나누다가 보니까 아직 저도 이 시계를 못 받아가지고 한참 그 아쉽게 생각하고 있는데 문재인 시계. 예. 네. 시계 딱 차고 오셨더라고요. 네. 한번 보여주시죠. 한번 보여주시죠. 예. 카메라에. 제가 농담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독립운동 선열 후손들의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 국회의원도 4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지난 7월 달이었었습니다. 모임에 30의원 보고 대통령이 바뀌면은 시계를 해서 기념품으로 주는데 여기 모여 있는 유족 회원들은 전부 갖고 싶어 하는데 청와대 갈 기회는 없을 거다. 그러니 국회의원인 30의원이 좀 챙겨서 우리 선물에 하나씩을 채워주면 좋겠다 했더니 예 그러겠습니다 하고 대답까지를 했는데 8월 11일 날 국가보훈처의 과장이 집으로 방문하겠다고 대통령 선물이 나왔다 그래서 집으로 방문해서 받아보니까 대통령 시계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물어봤죠. 이건 누구한테 주는 시계냐 하고 물어봤더니 관내에 있는 애국지사 분과 유족으로서는 저 차영조 한 사람입니다 해서 대통령께서 특별히 광복절을 앞두고 임정가족 요인을 선정해서 기 때문에 제 대표로 온 것이 아닌가 해서 아주 감격스럽게 받고 차고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효창원 하면 떠오르는 기억 중에 하나가 사실 제가 계속 이제 순천에만 살았으니까 서울 올 일이 예전엔 별로 없었잖아요. 근데 한 번 서울 왔을 때의 기억은 친일인명사전 우리 이제 보고대회 할 때 2009년도 발간 보고대회 할 때 그때 효창원이라고 하는 곳을 처음 와봤던 것 같아요. 그 2009년도 11월에 친일인명사전을 저희가 발간했는데 발간하고 난 다음에 이 보고대회를 어디서 할까 고민이 많았어요.
실제로 많은 대학들에서 하면 좋죠. 대학이 접근도도 좋고 강당도 좋으니까. 그러나 친일 문제에 있어서 서울에 있는 여러 대학들이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친일 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정말 그런 문제가 없는 대학을 찾기가 좀 어려운데 서울 시내 겨우 숙명여대를 저희가 찾아가지고 그 대강당을 빌렸죠. 계약을 정상적으로 다 하고 빌렸는데 한 2, 3일 전에 이제 전화가 왔죠. 취소해야 되겠다. 이유도 없죠. 나중에 뭐 들린 소문이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한번 밝혀내야 되겠지만 뭐 국정원에서 뭐 학교 측에 전화했다는 썰도 있어요. 근데 아마 그 당시에 설마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돌아가는 거 보니까 아마 국정원에 전화한 것 같다는 생각이 요즘 강하게 듭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숙명여대에서 못하고 발간대회를 근처에 있는 그 효창원 그다음에 그중에 백범 선생님 묘소에서 저희가 부랴부랴 했지만 오히려 더 그게 잘 됐다. 전화위복으로 잘 됐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죠. 효창원이. 예.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대통령께서 현직 대통령이 그것도 물론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이나 대통령 아닐 때는 몇 번 효창원을 가셨지만 현직 대통령으로서 효창원을 간 것. 그것도 효창원이 국립묘지도 아니지 않습니까?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감격스러워하셨고요. 차영 선생님께서 그러니까 아버님이 묻혀 계시잖아요. 거기 동암 차리서 선생님. 네. 어떤 분이신가요? 효창원에는 임정요인 묘역과 324 묘역 그리고 백범 묘역이 있습니다. 거기 임정요인 묘역에는 초대 의정원 의장이신 이동영 선생님과 임시정부 국무위원이면서 군무부장을 역임하신 조성환 선생님 그리고 임시정부 국무위원이시면서 비서장을 역임하신 저희 선친 동암 차리석 선생님이 묻힌 곳입니다. 그 세 분이 모셨는데 먼저 그 7분이 모셔져 있는데 먼저 세 분을 말씀하셨어요. 그 세 분은 이제 임시정부에서 요인하셨던 분. 그러니까 서고 이동영 선생은 어떻게 보면은 제일 좋은 곳에 요인이라는 게 우리로 치면 장관급이죠. 장관 예. 국회의장. 이동영 선생은 그 주석도 하셨고 임시정부에서 쉽게 말하면 이동영 선생은 한마디로 말하면 백범 김구의 멘토입니다. 예, 백범 김구가 정말 그 문지기를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임시정부에 주석까지 올라갔을 때 뭐 쉽게 말하면 지역도 좀 뭐 황해도 출신에다가 몰락한 양반 출신이고 뭐 키도 좀 작고 뭐 이랬는데 백도 없지만 기꺼이 서고 선생님이 그 인물됨을 아시고 끝까지 멘토 역할을 하셔가지고 주석을 만들었던 멘토인데 그분은 가장 좋은 자리에 모셨죠, 그죠? 이동영 선생님은 가운데 중앙에 자리에 모시고 왼쪽에 조성환 선생님 묘소가 있고 오른쪽에 아버님 차리석 선생님 묘소가 있는데 왼쪽에는 조성환 선생님 묘소가 그때 당시에는 빈묘였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면서 김구가 두 분을 모셔놓고 이 빈묘를 하나 해놓고는 내가 죽으면은 여기 묻혔으면 좋겠다 해서 허묘를 만들었는데 두 분을 9월 달에 모시고 한 달 후에 10월 달에 조성환 선생님이 급서를 하시게 돼요. 그러니까는 백범 선생님께서 그럼 내 허묘의 자리에다가 이분을 모셔라 해가지고 모시고 그 다음해인 1949년에 백범이 암살당해서 따로 혼자 저렇게 홀로 계시게 되어 있습니다. 백범 선생님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은 다 해방 전에 돌아가신 건가요? 그렇죠. 아니죠. 서고 이동영 선생님은 1939년에 기강에서 돌아가셨고 동암 차리석 선생님은 1945년 광복을 보시고 24일 후인 9월 9일 날 중국 중경에서 임정부 귀국준비하시다 과로로 쓰러지셨습니다. 그러니까 광복은 보셨지만은 귀국을 못 못 밟으셨고요. 네. 그랬고 청사 조성환 선생님은 1945년 11월 23일 일진으로 귀국하셨는데 48년도에 두 분 모신 9월에 두 분을 서고 선생, 동암 선생 모신 뒤에 10월 달에 청사 조성원 선생님이 병원에 계시다 돌아가시게 돼요. 그래서 같은 해 다들 그 해 정도에 두 분은 돌아가셨구나. 광복 전에 돌아가셨고 한 분 귀국해서 돌아가셨는데 저희 선친기 같은 경우는 광복 전이라고 해야 되는지 후라고 해야 되는지 저는 왜 귀국을 못 하시고 임정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참 양쪽에 다 해당된다고. 동암철 선생님은 광복 후 환국 전에 돌아가신 거죠. 안타까운 사연이시고요. 그 동암철 선생님이 되게 아주 그 잘 안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아주 그 중요한 역할을 하셨거든요. 임시정부의 거의 살림꾼 마지막 살림꾼 역할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분이 숭실
민족사학 1호라고 하는 평양숭실 1회 졸업생입니다. 이분이. 차이석 선생님이. 지금 현재 숭실대학교가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걸로 알지만 원래는 평양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다음 일제강점기에 또 지조를 지키면서 폐교도 자진 폐교도 했는 그런 학교의 1회 입학생이자 졸업생인데 근데 그 안타까운 거는 지금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숭실대학 가면은 동암 차이석 선생님의 어떤 이름이랄까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도 녹화하기 전에 홈페이지를 뒤지고 왔는데 과거에는 조금 있었는데 그조차도 이제 홈페이지에 없더라고요. 대단히 안타까운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생님? 숭실학교 100년사나 금년에 발행은 120년사에 보면은 숭실학교 1회 졸업생이라는 이름 석자만 남아 있지 학교에 특별한 그 유적을 그 공헌도를 선양하기 위한 시설은 없습니다. 네, 1904년이 숭실학교 1회 졸업생을 탄생시키는데 그때 입학생은 한 30명 됐다고 그럽니다. 근데 졸업할 때는 딱 3분 차릭선 선생님, 최광옥 선생님 등 해갖고 3분이 졸업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저희 선친 동암 차릭선 선생님은 흥사단에 도산 안창호를 위시해서 제2인자 역할을 하셨고 임시정부에서는 서구 이동연 선생을 선배로 하고 백범 김구 선생님이 주석이 될 수 있도록 뒤에서 밀고 해서 앞에서는 서구 선생님이 끌고 뒤에서는 동암 차릭 선생님이 밀어가지고 백범 김구 선생님이 주석이 되도록 됐는데 저 역시도 백범 김구 선생님이 중매를 해서 제 아버님이 저를 1944년 중경 임시정부 청사 시절에 아버님 연세가 64인데 그때 제가 태어납니다. 와. 그때 어머님 연세 어떻게 됐어요? 근데 그때 아버지는 64세인데 어머니는 31살이었었습니다. 근데 그 역사를 잠깐 말씀드리면은 저희 어머니는 아버님께서는 1919년 민족운동이 일어나고 바로 상해 임시정부로 망명을 하셔갖고 홀로 망명 생활을 하셨고 1942년도에 지 생모인 홍매영 어머니는 의주에 살다가 남편이 국내에서 아마 독립운동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한 번은 그 쫓겨 오더니 빨리 아기 데리고 임정부로 가야 된다 그러면서 부랴부랴 밤에 짐을 싸가지고 압록강을 넘어가서 아침에 인력거를 다 수배를 해가지고는 타고 이제 출발하려고 그러는데 일제 일경에 검문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남편은 일경에 붙잡혀가고 이 홀로 여자가 그 자리에서 기다렸는데 24시간을 기다렸는데 남편이 오지 않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겼구나 하고 홀로 알고 물어 남쪽으로 임정부를 찾아가다가 시안 광복군 진지에 도착해가지고 애기 데리고 이렇게 광복군 뒷바라지를 하고 있는 걸 백범이 한 두어 달 이렇게 보더니 어머니를 불러서 당신 남편하고 독립운동으로 오다가 남편 잃고 이렇게 있는데 저기 이제 동암 차리석 선생님이 지금 30년 이상 홀로 독립운동 계시는데 앞장서서 독립운동 우리도 독립운동 같지만은 뒤에서 뒷바라지 해주는 것도 독립운동이니 저분을 모시고 원활한 활동을 하시도록 좀 도와주면 어떻겠냐 하는데 그때 당시가 어머니가 29인데 감히 거절을 못하고 하고 순종을 하고 2년 후에 제가 태어나서 제 임시정부에서 64세에 외아들 우리 아버님께서 보셨다 해가지고 백범이 저희 아명을 하늘천 복복제에서 천복이라고 지어줬어요. 그 이름을 제가 받을 만했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게 참 드라마 같은 이야기인데 30살이 넘는 그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천 선생님이 중경에서 태어나셨잖아요. 중경 출신이시고 그 아명을 백범 김구가 직접 지어줬죠. 네. 차천복이라고 하늘에서 내린 복이다 했던 이런 이야기인데 그래서 그런 아버님이 묻혀 계신 그 효창원이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본인이 태어나게 만들어 주셨던
분이 바로 백범 선생님 모셔지는 곳이 효창공원 아닙니까? 그래서 효창공원에 대해서 우리 창 선생님이 갖는 의미가 남다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근데 효창공원에는 제 아버님만 계신 게 아니라 저희 아버님이 세 분이 저 아버님 저 차주선님 포함해서 두 분이 더 계십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 아버님이 64에 저를 낳을 때는 아버지 의지 때문에 낳은 게 아니고 백범의 의지. 백범에 중매해갖고 연결을 시켜줬기 때문에 제가 태어나서 백범은 정신적인 아버님이고 임정여인 묘역의 왼쪽에 계시는 청사 조성환 선생님은 아드님이 계셨었는데 아들이 독립운동하고 자금 운반하다가 중간에 일경에 피체돼서 사형을 당해갖고 있던 아들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께서 그걸 아시고 그분이 아들 없이 귀국하셨으니까 네가 앞으로 양자로. 그분의 아들 노릇을 해야 된다 해서 그걸 어렸을 때부터 들었기 때문에 내가 항상 성묘 가면 그분을 내 아버지와 똑같이 같은 마음으로 성묘를 해서 나는 효창원의 아버님을 세 분을 모시고 있는 행운아로 지금 행복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동암 차이 선생님 사진을 보면은 젊었어요. 진짜 똑 닮으셨어요. 우리 지금 선생님하고 선생님 나이가 제가 선생님 안지가 한 20년 넘어가는데 저는 이제 머리가 좀 있으셔가지고 몰랐는데 이제 머리가 좀 빠져 가시니까 정말 차이 선생님하고 정말 지금 진짜 친아버지가 맞다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도 그렇지만은 오래전부터 임정 가족들이 그랬어요. 제가 한 6.25하고 한 15년 만에 서울에 올라와서 임정 가족들을 만났더니 전부 아버지를 꼭 닮았다고 이구동성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29이고 아버지가 62 때 만났는데 64세에 태어났는데 아버지를 닮지 않았으면은 혹 무슨 소리를 듣겠습니까? 제가 어머니를 안 닮고 아버님 닮은 게 천만다행입니다. 예, 예. 그래서 확실한 도감 차리석의 아들로 그래서 27년을 우리 임시정부가 정말 중국 곳곳을 유랑하면서 망명종을 이어오면서 정말 아기 울음소리가 대단히 정말 그리웠을 것인데 그때 이제 정말 44년에 태어나셨으니까 저 사진은 거의 한 40대 정도의 얼굴. 예, 그렇습니다. 40대 그러신가요? 사진이고 저게 대표적인 사진이죠. 사진이 여러 장 있지만은. 네.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건 이제 숭실대학에서 이 동암차이 선생님을 기념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안타깝고 또 이제 선생님 뭐 대부분의 독립운동 후손들이 그렇지만 물론 어렵게 사셨긴 했지만 대표적으로 항징적으로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선생님 성을 제대로 못 썼다면서요. 네, 그건 무슨 소리인가 하면은 백범 김구 선생님이 1949년에 흉탄에 의해서 돌아가시게 되니까 정부에서 또 어디서 백범이 돌아가실 정도 되니까 독립운동가를 멸종을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해서 학교를 저를 입학을 시킬 때 어머님께서 동암 차리석 선생의 아들이라는 흔적을 우선은 지워야 되겠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이제 이름이 나가니까 학교 등록을 해야 되니까 그때 수레 차자에서 위에 한획 아래 한획을 띄니까 납신자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어머니가 대외적으로 독립운동의 후손이라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신가로 바꿔서 학교를 입학을 시키면서 그때부터 6년 동안을 제가 신가로 신영조로 성을 제대로 못 쓰신 거죠. 우리가 차 하면 위에 한 획 밑에 한 획인데 그걸 빼면 신자가 되잖아요. 신영조로 이제 초등학교 생활을 하셨다는 건데 이 얘기 들으면 제가 마치 옛날 고려가 망하면서 왕씨들이 몇 종 안 당하려고 옥자로 바꾸고 밭전자로 바꾸잖아요. 그런 생각이 참 들더라고요. 뭐 그거는 봉건 시대니까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해방된 조국에서 독립운동가 후손을 그것도 직계 장남이고 임시정부에서 그렇게 천복이라고 이름 지을 정도의 그 아들이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에서 신형조로 성을 자기 성을 못 갖고 살았다는 게 이 대한민국의 해방 이후에 정말 적나라한 모습이 아닌가 싶은데 바로 이제 이승만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승만이 어떻게 보면 선생님의 성까지도 빼앗아간 인물인데 효창원을 정말 어떻게 보면은
훼손한 두 번째 주인공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그렇습니다. 주인공이 일제라고 한다면. 네. 네. 두 번째 주인공은 이승만입니다. 효창공원 앞에 효창 운동장이 있습니다. 예. 이 운동장은 1960년도에 완공이 되고 그때 아시아 축구 대회를 하기 했는데 그때 당시 서울에 땅이 없어서 거기다 운동장을 짓겠습니까? 지금도 보면은 도로가 왕복 2차선입니다. 좁죠. 예. 그리고 꼬불꼬불하고 그 운동장 자리가 아닌데 그때 당시에 존 욱민이 이승만 정권을 우러러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 묻혀 계시는 7분을 우러러보니까 우러러보고 성묘객이 자꾸 모이니까 이승만 정권에서 이걸 차단하기 위해서 거기다 운동장을 짓고 더 애통한 건 그러고는 아시아 축구 경기를 하다 보니까는 일장기가 걸려놓고 축구를 했지 않겠습니까? 예. 이거야말로 독립운동 선열에 그놈들 때문에 목숨을 바친 3.24가 있고 평생 독립운동가가 있는데 거기다 일장기를 걸어놓고 축구를 하도록 한 이승만 정권의 그 폐악이라는 것은 상상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선친께서 백오인 사건에 의해서 3년 동안 옥고도 치르시고 고문당하시면서 8년 언도를 받으실 정도였어서 일본 놈이 철천지 원수였었는데 그 뒤에 그걸 보고는 이승만이가 철천지 원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저도 효창원 가보면 그 골프장 아까 얘기도 잠깐 하고 효창 운동장 얘기도 했지만 참 이 공간에 어울리지 않는 거다라고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여기에 뭐 독립운동가 기념탑이라든가 아니면 뭐 3.1운동 기념탑이라든가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으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효창 가면 저 뒤쪽에 넓게 반공기념탑 이렇게 해가지고 서 있잖아요. 네. 그것도 진짜 참 맥락 없는 기념물인 것 같아요. 반공기념탑은 이제 박정희 정권에서 이제 만든 것인데 그 전에 이제 왜 그러면은 이 박정희나 이승만이 맥락 없이 효창원에다가 뜬금없는 시설물들 자꾸 들여오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 비유하자면 옛날 우리 김만희 의원님 아시지만 또 광주의 망월동 묘지가 우리 민주화운동 하는 분들의 성지긴 하지만 전두환 정권에 있어서는 정말 눈에 가시 아니겠습니까? 몰래 참배하고 망월동 묘지 참배하기 위해서 투쟁까지 해야 되는 참배 투쟁까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똑같은 일들이 바로 이승만 정권에서 있었다는 거죠. 그 백범 묘지라든지 독립운동가 묘지를 참배하기 위해서 지방에서 올라와서 그 당시에 통금이 있었으니까 통금이 끝나자마자 어떻게 보면 조용히 참배하고 다시 내려갔다는 이런 사실들이 많고 또 자꾸 이제 그 모이면서 백범과 그 주변에 많은 7.2 선원들의 묘지에 모이면서 자연스럽게 이것이 독재 정권 이승만에 대한 성토장이 되니까 그것을 이제 보기 싫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운동장이라고 하는 말뚝을 받기 시작했는데 원래 이제 기록을 보니까 여기 말고 우이동이라든지 상도동에 좋은 터가 있어서 그쪽에서 좀 지으면 좋겠다라는 실무선에서 얘기가 있었대요. 근데 이제 운동장을 우이동이나 상도동에 빈 땅이 많다. 근데 굳이 그곳에다가 굳이 운동장 입지가 아닌 곳에다가 이승만이 만든 거죠. 밀어넣고.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게 두 번째는 바로 말씀하신 반공탑이 또 이제 그 가장 좋은 곳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반공탑이 명당으로 보면 가장 명당 자리에 반공탑이 있어요. 효창원에. 그것이 임정여의 묘역 정수리에는 원효 대사상이 있습니다. 또 지금 말씀하시는 3.24 묘소 정수리에는 북한 동포 반공 위령탑이라고 하는 게 있고 네. 또 백범 김구 선생 묘소 뒤 정수리에는 노인회관 유경수 여사 송독비와 노인 회관이 광범위하게 점령하고 있는데 이것이 모두 백범 김구가 6분을 모셔놓고 자기가 들어간 7분 모셔진 그 후에 권력에 의해서 침탈당한 구조물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역사를 훼손하기 위해서 나쁜 권력, 독재 권력들이 이런 짓거리를 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속히 우리 사람 사는 세상이 되면은 아마 정리가 돼서 명실상이 독립운동의 명예를 되찾는 기회가 오리라고. 그러니까 일제가 예를 들어 뭐
뭐 말뚝을 받고 뭐 골프장을 만들고 그런 거야. 그래, 그 놈들은 그럴 수 있지. 원래 그런 나쁜 놈들이니까. 네. 그리고 그 사람들로서는 충분히 이걸 훼손해야 되는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는 식민 거니까요. 지배를 위해서. 예. 네. 뭐 그거는 뭐 동의할 수는 없지만 이해는 될 수 있는 거지만 해방된 이후에 우리의 정부에 의해서 계속 이렇게 자영되는 모습을 바라본다는 것이 진짜 그 박근혜 대통령이 했던 말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비정상의 정상화를 네, 이뤄야 된다고. 진짜 이런 것들부터 비정상의 정상화를 좀 이뤄야 될 것 같아요. 예, 자료화면 제가 준비했으니까 한번 보시면 시청자분들이 가장 큰 곳이 이제 효창 운동장이 바로 이승만이 꼽아놓은 말뚝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박정희 땐 바로 원효대사 동상, 임종묘역 바로 위죠. 바로 임종묘역에는 말씀하신 동암 차일석 선생님, 이동영, 조선 선생님 모셔져 있는 그 위에다가는 원효대사 동상이 또 서 있고, 그다음에 방공 일영탑을 가장 좋은 곳에 어떻게 보면 가장 명당 자리에 방공 일영탑을 꽂아놨고, 또 백범 묘소를 보면 좌측으로 노인회관, 이것도 이제 박정희가 만들었는데 이 노인회관을 만들어준 것에 대한 감사 유경수가 발휘했다 이거죠. 그래서 유경수에 대한 감사 공덕비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그 지금은 이제 백범 기념관 표시된 저 건물 자리에 원래 또 테니스장을 또 박정희가 만들었죠. 그래서 운동장, 축구장이죠. 그다음에 테니스장, 대한노인회, 그다음에 송덕비, 방공일영탑, 그다음에 원효대사 동상도 뜬금이 없는 거거든요. 저희가 이제 적어도 좀 길지만 원효대사가 이것과 전혀 무관한 분입니다. 무관한 것을 이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보면은 독립운동가들이 포위돼 있고 독립운동가들 심장에 많은 친일 독재자들의 말뚝이 박아져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건 이런 것들 좀 이제 성역화를 하기 위해서 바꾸자고 하는 노력이 한번 있었어요. 그 지난 참여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 그다음에 이해찬 총리 시절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셨는데 그것이 좀 안 됐죠, 결과적으로. 네, 그때 당시 노무현 대통령께서 효창공원을 성역화 좀 해야 되겠다 해서 그때 당시 예산을 262억을 국가보훈처에 준비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유족으로서는 지금 말씀드린 권력에 의해서 침탈당한 구조물이 다 나가고 앞에 있는 운동장도 없어지면서 원상 회복하는 것이 이 목적에 돼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설계를 해온 거 보니까 뒤에 있는 구조물은 언급도 없고 운동장은 없앨 수 없고 스탠드만 좀 줄이겠다. 그러고 또 지하를 파고 주차장을 만들고 주민들을 운동시설을 한다고 그러는데 저희 유족으로서 동의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운동장을 좀 없애고 거기를 과거와 같이 전봇도 하고 원상회복하려고 그랬는데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잘 알기 때문에 앞으로 고심하면서 정상화되도록 하는 날이 곧 오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께서 크게 두 가지를 역사공원을 말씀하셨더라고요. 임기 중에요. 첫 번째가 바로 효창 역사공원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직접 지시하셨고, 두 번째가 바로 용산 역사공원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지시하셨거든요. 용산공원이야 또 다음 기회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은 그 지시와 더불어 또 당시 이해찬 총리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이 이질적인 시설들, 이 성역화에 방해가 되는 시설들은 좀 걷어내야 된다라고 직접적으로 지시했는데 문제는 이제 요즘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의원님. 네. 대통령하고 장관은 바뀌었는데 손발은 그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대통령 총리까지는 잘 내려가다가 보훈처로 내려가니까 일이 이제 산으로 가는 거죠, 이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성역화를 반대 운동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왜냐하면 그렇게 하려면 200몇 억 있죠, 260몇 억 들여서 그렇게 하려면 안 하는 게 낫다. 그러니까 졸속으로 하느니 그냥 후세에 맡겨라라고 저희가 오히려 2007년도에 그때 기록을 보니까 정청래 의원하고 김희선 의원, 민족정기 의원 모임하고 같이 저희가 반대 토론한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말로는 이제 성역화라고 돈을 내려왔는데 실제 그걸 집행하는 보훈처 담당자라든지 보훈처 수장 이런 분들은 그 뜻을 정확히 모르고 있기 때문에 엉터리로 하려고 했던 그냥 건데 그 공간에 돈을 쓰면 그냥 성역화 사업비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오히려 역사적으로는 노무현 대통령 때 또 한 번 성역화를 훼손하는 또 한 번 말뚝으로 받는 걸로 오명이 남길 뻔했던 거죠. 근데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께서 임기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담당자와 저희가 좀 깊이 좀 유족들과 더불어 논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효창공원 얘기하다가 이제 백범묘소 이야기와 그 임시정부 요인
세 분 얘기했는데 우리 324 묘역을 또 제가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좀 까먹었네요. 예. 324 어떤 분들인가요? 네, 324에는 이봉창 의사, 윤봉길 의사, 백정기 의사 세 분의 묘소가 있고 그 옆에는 허묘가 하나 있습니다. 빈묘죠? 예. 빈묘. 이것은 1946년도에 해방 후에 백범 김구 선생께서 귀국하셔서 일본에서 사형당해서 순국하신 이봉창, 윤봉길, 백정기 의사 유해를 모셔서 안장하시고 옆에 허묘를 만들어 놓고는 그거는 안중근 의사의 묘소를 찾아 유해를 찾으면은 여기에다가 모셔야 되겠다 해서 똑같은 기억에 1946년도에 만들어 놓은 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애서 거기에도 윤봉길 의사 유해는 안중근 의사 유해는 여러 번 중국 대련 가서 수색을 해봤지만은 흔적을 찾을 수가 없어서 아직도 허묘로 있는데 이왕 앞으로는 아마 희망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바라건대 지금 거기에 무슨 유품이라도 넣고 하면서 사회장이나 국민장으로 장례를 치러서 묘비를 세워드리는 것이 우리 후손들의 할 일이 아닌가. 네, 계속 허묘로 두는 것보다. 네. 예. 유품묘를 만들어서 비석을 세워드리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하고 그걸 희망해 보는데 아마 그것도 제 혼자 뜻이 아니고 여러분의 뜻이니까. 그 말씀하셨기도 제가 생각났는데요. 전에도 생각했던 건데 실제로 북한 남북한이 공동으로 한번 안중근 의사 유해를 발굴하려고 노력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참여정부 시절에 물론 이제 실패했지만 실패했더라도 그 뜻이 참 좋지 않습니까? 안중근 유해를 찾기 위해서 남북한이 공동으로 조사했다는 것 중요한데 이미 60년대인가 70년대 김일성 생전에 김일성이 직접 지시를 해가지고 발굴 한번 시도한 적이 있어요 단독으로. 그 이후에 이제 노무현 정권 때 이제 남북 공동이 했는데 실패했던 것이죠. 어쨌거나 유해는 우리가 못 찾는다 하더라도 남북의 정신, 남북의 공이 이제 우리가 숭상하는 독립운동가가 계시다는 건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유해를 열고 할 때 또 안중근 그 의사 고향이 또 황해도 아닙니까? 거기에 뭐 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같이 해서 남북이 같이 한번 묘비를 세우는 방법도 그래서 우리 효창공원을 남북 화해, 교류 협력, 민족 화해 어떤 장으로서 활용하는 측면도 한번 아이들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건 좀 원론적인 질문 같긴 한데 그 백범 선생님은 이 공간이 아까 처음에 우리가 말할 때 이제 왕족의 묘터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찌 보면 남의 묘터인데 이 그 묘터에 굳이 이 독립운동가들의 묘를 쌓아야겠다. 다른 곳도 있었을 텐데라고 하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공간인가요? 일단은 뭐 제가 거기까지는 기록을 못 찾았는데 일단은 이것이 이제 44년, 45년도에 그 서울에 있는 또 서울 근교에 있는 그 왕과 왕족들 묘가 서삼릉으로 다 강제로 다 모여지거든요. 집단으로 옮겨가거든요. 그래서 실제 여기 문효세자와 그 어머님의 묘도 옮겨갑니다. 서삼릉으로.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왕자의 묘지가 관이 없어졌으니까 효창원은 아니죠. 그렇네요. 아니지만은 이제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이 관리를 미 군정이 관리했거든요. 해방 직후에 미 군정이 관리할 때 백범이 미 군정에게 담판합니다. 담판. 이곳은 우리가 독립운동가들을 모시는 곳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담판을 해요. 그래서 미 군정이 그것을 양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우리 동암 선생이라든지 서호 선생님, 그다음 324를 모시고 오기 시작한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은 백범이 생각한 최초의 국립묘지다. 독립선현들만 모시는 전용 국립묘지로 백범이 프로젝트를 짜는 곳이었던 거죠. 그러나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일찍 그 이승만과 친일 세력에 의해서 또 앞잡이인 안두희에 의해서 너무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본인이 이제 거기 묘까지 들어가시는 바람에 그런 프로젝트들이 완성이 못 된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게 가능했었던 것이 해방되던 해의 효창공원은 지금 숙대 입구역, 철길서부터 공덕역 또 효창공원역 거기서부터가 전부가 이게 산으로 돼 있는 효창공원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여의도 면적 3분의 2 정도 크기니까 어마어마한 영역이죠. 지금의 동작동 공원만큼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백범은 이분들 모시고 차츰차츰 해외에서 돌아가신 독립운동가들을 모셔다가 여기다 묘소를 만들려고 구상을 하셨는데 6번 모셔놓고 그 다음에 본인이 돌아가시니까
이게 다 그 계획이 무산되고 이제 좁아지고 하다가 뒤에는 방공유령탑 앞에는 운동장 해갖고 지금 뒷골목 중에서도 뒷골목에 이제 묘소가 있는 형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19대 국회 했을 때 이 효창원을 국립묘지로 승격해야 된다라고 하는 법안을 이제 발의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오늘 이 내용을 들으면서 공부를 해보니까 그것도 뭐 의미 있는 거지만 효창원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를 어찌 보면 다르게 바꿔야 되겠네요. 굳이 효창원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대로 두고 뭐 하는 것보다 그렇습니다. 예. 효창이라는 두 글자 남겨두고 예. 효창 남겨두고 고민할 필요가 있겠죠. 일단은 왕족의 그 무덤은 아닌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근데 19대 국회의원 하실 때 여기를 좀 그 성역화 법안 내셨는데 어떻게 됐나요? 통과가 어떻게 통과가 안 됐고 네. 뭐 아까 성역화 얘기 나왔지만 그 방 국장님이 이 방송하신다고 자료를 많이 가져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많은 자료를 다 읽으셨냐 그랬더니 10년 전 자료였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셔서 업데이트를 해서 좀 보셔야지 자료를 10년 전 걸 보시냐 제가 그랬더니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다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뭐 여러 시도들이 있었지만 하나도 이루어지지 못했고 제가 이 효창원을 국립묘지로 이제 승격하자. 국립묘지가 된다고 해서 전부 다 막 동작동처럼 이렇게 규모를 키우는 것은 아닌데, 그건 아니죠. 예. 그 격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승격시키자라고 하는 주장을 펴서 이제 법안을 냈더니 그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옆에 막 천막 쳐놓고 반대 농성하시고 지금의 자유한국당 예 전신인 새누리당이었나요? 새누리당 예. 그리고 그 용산구 의회에서 또 반대 의견서 극렬 반대했죠. 를 또 내시기도 하고 근데 이게 또 웃긴 게 마지막에는 그 반대 의견 내셨던 구의원 분들이 자기들이 뭔가를 좀 잘못 생각했던 것 같다라고 하는 것으로 다시 또 한번 하시기도 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통과되지 못하고 또 주민들의 반대도 조금 있었고 라고 그렇습니다. 효창 역사 민족공원이 이제 앞으로 언젠간 되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원하는 것은 창윤 선생님과 더불어 유족들이 원하는 것은 일단은 거기가 근린공원이잖아요. 용산구가 운영하는 근린공원, 쉽게 말하면 동네 공원이거든요.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반려견을 가지고 산책할 수도 있고요. 그 안에서 에어로빅도 가능하고요. 여러 가지가 가능한데 이게 안 맞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성역인데 아무리 법적으로 근린공원이지만은 전에는 더 심했거든요. 그 할아버지 할머님들 거기서 고성방과 막걸리 고스톱 치고 밤에는 젊은 연인들 애정행각 벌이던 단골 장소였거든요. 근데 근린공원에서는 실제로는 그게 좀 허용이 되더라고요. 애완견 가지고 다닐 수 있고 에어로빅 같은 거 할 수 있고 가볍게 산책 뭐 막걸리도 먹는 모양이던데 근데 이것이 근린공원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국립묘지가 되면 그것이 다른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이장하는 것이 아니라 7위 선언을 그대로 놔두고 관리 주체만 용산구에서 국가보훈처의 국립묘지 관리과로 이관시켜서 격 있게 관리해라. 그래야지만이 아까 우리 8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이 급하게 방문하셔도 의전이 가능하고 국빈들이 참배할 수 있는 곳이 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또 하나는 계속 이제 통일에 대한 어떤 상징성을 생각하는데 과거 이것도 오래된 얘기인데 2005년도에 북한의 대표단 김기남 대표라고 여기 기억이 나는데 2005년도에 남북관계가 그나마 좀 오고 가고 할 때 김기남 대표가 참배한 곳이 어디냐면 바로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입니다. 서대문 형무소. 근데 거기 말고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전에 한번 왜 우리가 보수 언론에서 그랬습니다. 왜 북한 대표단은 동작동 국립묘지에 참배 안 하느냐. 참배가 쉽지가 않죠. 그거는 이 점의 문제고 상당히 민감한 문제인데 오히려 북한 대표단이 편하게 참배할 수 있는 곳이 잘 없다. 그나마 이제 찾는 곳이 바로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과 효창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희들 생각인데요. 그래서 이게 통일의 어떤 상징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로 우리가 좀 단순히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만 역사교육 현장이 아니라 통일의 상징 공간, 남북이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324 얘기 한마디만 더 좀 추가했겠는데요. 324가 이제 백정기, 그다음에 윤봉길, 이봉창 의사가 모셔져 있는데 이번에 8월 달인가 영화에 그 박열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박열. 예. 아나키스트 박열. 박열 이분이 이제 해방 이후에도 일본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신 분인데 백범 일지에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백범 선생의 일지에 보면 내가 일본에 있는 박열 씨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박열 동지에게 부탁을 해서 윤봉길 의사 유해를 찾으라고 해서 박열 선생이
잘 해주어서 윤봉길 의사 유해를 우리가 안장하게 되었다 이런 기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도 또 저희가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효창원이 단순히 백범 김구 특정한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많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또 스토리텔링의 보고다. 또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겠어요. 예. 근데 방 국장님 말씀에서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이 있는 게 물론 이제 유족분이 옆에 계시니까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은 동작동 국립묘지도 아예 현수막으로 써져 있어요. 국립묘지 앞에 가면 산책로로 편하게 이용하시고 공원으로 드시고 또 그 술 드시는 경우는 등산하실 때 저 어느 공간에서만 하시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허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립묘지라고 하는 공간이 기본적으로는 그 자체의 예우와 또 신성성이라고 하는 것이 충분히 있는 거지만 사람들이 편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 그냥 멀리만 느껴지고 유족들만 찾는 공간이라기보다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편하게 찾을 수 있는 공간. 다만 그러면서도 이 공간은 이런 곳이지라고 하는 그 마음을 충분히 느낄 수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국립묘지로 변경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주민들이 그곳을 활용하고 있는 어떠한 것을 다 제약한다거나 뭐 무슨 철책을 둘러가지고 이 반경엔 들어오지 마세요라고 한다거나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실제 주민들이 염려하는 기본적인 근린공원으로서 어떤 역할 자체가 다 상실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그러지 않을 거다. 그리고 그러지 않다라고 하는 것도 법안에 거의 다 담겨 있는 내용이었고요. 다만 아까 제일 처음에 우리 말한 것처럼 똑같이 사람이 죽는 거지만 왕이 죽으면 능이라고 하고 왕족이 죽으면 우리가 원이라고 하고 또 일반 시민이 죽으면 묘라고 불렀던 것처럼 이 묘소를 관리하는 주체에 대해서도 등급을 정해서 그 예우를 다하자. 그게 국가가 해야 될 기본적인 예우다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취지로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처음에는 법안을 저희가 만들고 또 주민 설득하려고 하니까 더 이상의 추가 안장은 없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는 있습니다만 그것도 저는 꼭 단정지어서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관련해서 뭐 이제 그 범주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국립묘지에 들어갈 때 그냥 당연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동작동 국립묘지에도 심의를 해서 그 심의에 맞으면 하는 거고 또 그게 그분이 서울에 공간이 안 나면 대전으로 가고 뭐 이런 것들 다 정하는 것처럼 이 공간에도 정말 어떠한 필요한 일이 있다. 진짜 예를 들면 안중근 의사의 유해가 발견됐으면 여기에 새로 진짜 이제 실묘를 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또 다른 어떠한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의 상식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정도의 수준은 변동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여지는 조금 우리가 두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제 우리가 언어를 이제 성역화라고 하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성역화가 갖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되게 옷깃을 여며야 될 것 같고 왠지 웃으면 안 될 것 같고 그것이 아니라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이 가장 좋은 모델인 것 같아요.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가면 아주 자유롭게 아이들이 가족들 단위로 또 연인 단위로 또 그 안에서 영화 촬영도 하고 아주 자유롭게 움직이는데 그렇지만 적어도 이곳이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옥고를 치른 곳이니까 최소한의 에티켓과 그렇죠. 고성 방가라든지 그 정도만 막아진다면은 정말 대표적인 서울에서의 녹지고 공간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정도로 이제 유족이나 다들 동의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청취자분들께서 그럼 국립묘지가 되면 뭐가 달라지지? 뭐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일단 가장 쉽게는 관리 주체라고 하는 것이 바뀌는 거죠. 지금 관리하는 거죠. 마포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영산구가 이제 관리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그 예산이라고 하는 것도 극히 미미해요. 큰 돈 안 들어가죠. 돈 자체가 거의 들어가지도 않고 제 기억에 김구주석 그 백범쌤 묘만 나름대로 자기들 CCTV라고 하는 것을 달았다라고 하는데 그 CCTV도 24시간 가동되지 못하고 그냥 뭐 몇 시간 정도만 틀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CCTV 전부 다 설치했습니까? 그리고 이 묘역을 정돈하고 뭐 평상시에도 이렇게 좀
제초도 하고 뭐 이런 것들도 국립묘지가 된다면 훨씬 더 정갈하게 할 수 있는 측면들이 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이 방문하려고 해도 또 사실은 지금의 상황에서는 격에 맞지 않으니까 못 가는 또 이런 측면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누가 뭐라 그래도 이 공간에 묻힌 분들이 동작동에 계신 분들의 비견에서 전혀 빠진다고 말할 수 없는 분들이고 훨씬 어찌 보면 그보다 다 높다고 느껴지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아주 상식적인 이유로서 국립묘지로 격상시키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대구의 신암묘지인가요? 거기에 대구에 네, 특정한 이제 묘지 있는데 거기 신암묘지인 것 같아요 이름이요. 거기도 독립운동가분들이 처음에 그렇게 약속한 건 아니지만 하다 보니 독립운동가분들이 많이 묻혀지셨어요. 이걸 이제 보훈처가 국립묘지를 격상시켰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런 사례가 이제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이제 마성 모란 묘지도 어느 순간에는 민주화 묘지가 돼가지고 뭐 4.19 묘지나 광주 5.18 묘지처럼 국가 묘지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제 효창원은 너무 늦었다고 봐야죠 저희가. 예. 네, 저 효창원 국립묘지 할 때 그 반대 세력이 일부분이었었어요. 그 지금 야당이 된 한나라당 그 구의원들이 선동을 해가지고 주민들의 왜곡을 해서 했는데 제 생각에서는 그때 발의할 때 우리 김광진 의원이 야당 한나라당 소속이었으면 저게 관철이 됐다고 봅니다. 근데 민주당이니까 이놈들이 왜곡하고 그냥 어떻게 하면 저희 업적을 안 남기게 하려고 야당이 그래서 반대를 했는데 그런 얘기지만 당시에 제가 법안을 발의할 때는 이 지역의 지역구 의원이었던 이 진영 의원이 새누리당 의원이셨어요. 근데 지금은 지금은 민주당 의원이 되셨으니까 훨씬 더 뭔가의 힘을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진영 의원 뭐 좋으신 분이니까 될 거라 보고 이제 시간이 좀 됐는데요. 이제 끝으로 한 마디씩 하시면서 오늘 첫 번째 방송인데요. 좀 마치도록 할까요? 먼저 우리 찬 선생님. 네. 사람 사는 세상을 고대하던 사람 사는 세상을 맞이해서 오늘 이렇게 우리 역사 특히 독립운동사에 대해서 방송을 하게 돼서 참여하게 되고 해서 고마움을 느낍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제 효창공원 얘기가 나왔는데요. 여기는 누가 뭐라 해도 7분의 그 명예를 위해서 중앙정부가 관리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이미 비를 맞으면서 다녀가셨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임기 내에 될 것 같죠? 임기가 아니고 내년 지방자치 선거만 끝나면은 좀 장벽이 허물어지고 가능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관심도 주고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이 독립운동가 아는 사람 말씀해 보세요면 제일 먼저 긴구 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묘소가 어디 있습니까 하면은 뻥 하고 있다가 서울 현충원에 있겠죠?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백범이 계시는 곳조차도 모르는데 이것을 국립묘지화하면은 자연히 전 국민들과 후손들에게 독립운동 정신을 선양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의원님도. 요즘 그 촛불혁명 이후에 대한민국의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가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적폐청산이 특정하게 뭐 한두 정권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동안 대한민국에 쌓여왔었던 잘못된 관행들 그리고 잘못 자체라고 하는 것들을 바로잡자라고 하는 것인데 효창원이 그런 역사적폐의 거의 모든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총망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진짜 새로운 대한민국의 모습 그리고 후손들에게 당당할 수 있는 역사 정의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싶어서 우리 차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정부에서 이게 정부의 성과로서가 아니라 국민들의 성과로서 꼭 좀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어떤 이야기가 또 준비되어 있는지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예. 예. 다음 주는 그 많은 분들이 반민특위라고 하면 그 이름은 아시고 뭐 반민특위가 이승만한테 뭐 중간에 안 됐대라고 하는 정도만 생각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이 친일 청산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한 정도까지는 아시는데 실제 반민특위의 역사나 아니면 그분들의 삶들은 좀 어땠나라고 하는 이야기들은 저도 들어본 적이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반민특위 위원장의 아드님이신 김정육 쌤을 모시고 진짜 역사적 패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반민특위의 안타까운 실패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반민특위 위원장님 자제분도 잘 아시죠, 선생님? 그렇습니다. 네, 그때도 시간 되시면 한번 참관해 주시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 지금까지 저희가 민족문제연구소 준비한 팟캐스트 내일은 연역사 시즌 2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이번 기회가 아니면은 절대 들을 수 없는 방송이 될 것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기억하기가 만약에 어려우시면 반드시 팟빵 구독하기를 눌러주시면 방송이 업로드가 자동으로 됩니다. 그리고 게시판에 많은 좋은 의견 남겨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좋은 방송 만드는데 꼭 참고하겠습니다. 오늘 그러면은 먼 길 와주시고 추운 날씨에 와주신 차영선 선생님, 김광진 전 의원님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인사드리시죠.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